최정우 기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산업부의 최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좀 용어가 어려운 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네.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좀 이해가 처음부터 쉬울 것 같은데 유심이라는 건 우리가 휴대폰 바꿀 때 유심을 이제 갈아 끼면 정보가 다 오고 요 정도로 이제 네, 맞아요. 알고 있었는데 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유심 카드에 정확하게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것도 다시 한번 좀 궁금해졌고 네. 특히 HSS 서버 해킹 요 말도 좀 어렵고요. 네, 네. 또 하나가 IMSI 인증키라는 게 또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좀 총 정리해주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좀 유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필요한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유심은 가입자를 식별하고 인증을 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 장치입니다. 유심에 담기는 정보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요 IMSI와 연동되는 개념이 인증키가 있고요. 말 그대로 유심을 개통하거나 인증할 때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IMSI 숫자는 앞부분은 보통 국가, 그 다음에 중간 숫자는 통신사, 그리고 마지막 숫자에는 가입자 배정 코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종의 아이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증키는 저희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만으로 로그인이 안 되는 것처럼 비밀번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정보들은요, 통신사망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통신사 안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홈 가입 서버라고 불리는 아까 말씀해 주신 HSS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이번 사태로 유출된 정보들이 이 정보들인 거고요. 이 정보 외에도 저희 모바일 팀원이나 개인 인증서 네네. 그리고 우려하시는 사진, 연락처, 문자, 어플 이런 정보들도 사용자가 직접 이제 유심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들이 따로 있거든요. 다만 이 정보들은 통신망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사가 그 유심 자체 물리적인 유심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정보들이라서 네.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사진이나 어플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결국 이 같은 네. 정보들은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보들은 실제 유심 자체를 물리적으로 뽑거나 아니면 훔치거나 해서 해야만 복제가 가능한 정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여기까지는 유심에 대한 네. 설명이었고요. 유심 외에 또 다른 이제 용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는 유심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가 있다면 단말기를 식별해주는 코드인 IME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총 15자리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쉽게 설명하면 단말기마다 가지는 이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IMEI는요, 이 해당 단말기가 정상 유통 제품인지 네트워크와 호환되는 기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이름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IMEI가 저장되는 서버는요, 아까 해킹의 대상이 된 HSS 서버가 아니고요. EIR이라는 별도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즉 IMSI와는 다른 서버에 독립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구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 외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입자의 이름,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네.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들은요. HSS나 EIR 외에 아예 다른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요 다른 서버들은 SK텔레콤만 해도 한 수십만 개 서버가 이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입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정리를 하면 HSS 서버에는 유심의 가입자 식별번호 IMSI와 인증키, 그다음에 EIR이라는 서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인 IMEI, 그다음에 그 외 서버들의 주민번호나 주소와 같은 개인 정보들이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해킹은요, IMSI와 인증키, 그러니까 통신사망과 연결되는 정보가 저장된 HSS 서버가 대상이 됐습니다. 유심 정보 중에서도 IMSI와 인증키 정보만 유출이 된 것이죠. 네. 사용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와 각종 비밀번호는 유심에 저장되는 정보가 아니고요. HSS와 다른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보 유출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네. 덧붙이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유심에도 저장되는 연락처, 문자, 어플 등 정보는요. 동시에 휴대폰 자체 메모리에도 저장이 되는 구조고요. 하지만 요 역시도 휴대폰 자체 메모리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유출 대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해킹 사태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건 뭐 기업들이 다 좀 반성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네. 개인정보가 거의 뭐 공공재다라는 맞습니다. 네.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을 만큼 뭐 개인정보가 이제 공개된 것도 물론 문제지만 네. 이번 사태는 실제 내 휴대폰 이 해킹된 정보를 이용해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대. 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공포심을 이제 불러온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게 사실인 거고 노출된 건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된 건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네. 지금까지 나온 우려 중에 가장 큰 것이 당연히 금융자산 그렇죠. 탈취 우려이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단말기 식별 번호인 네. IMEI가 유출이 됐다면 이번 해킹 유심 식별 번호 IMSI와 연동을 시켜서 소위 복제폰을 만들 수가 있었지만 다행히도 IMEI는 해킹되지가 않아서 우려하시는 복제폰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부 복제폰으로 금융자산을 탈취하거나 뭐 나의 사진, 연락처 등을 가로채는 심스와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가능성이 아직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만의 특성인데요. 저희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카드나 페이, 뭐 은행 앱을 설치해서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보통 우리나라는 OTP와 공인인증서, 지금은 공동인증서라고 그렇죠. 불리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따로 또 인증 절차로 쓰이기 때문에 그 유심 복제만으로 금융자산이 탈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이거 뭐 100%다 누가 확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모아보면 네. IMSI 인증키 유출은 맞는데 네. IMEI까지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금융정보까지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그렇죠. 네.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매우 희박하다.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만약을 계속해서 좀 그렇죠. 부정적인 네. 상황까지 좀 가정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해커들이 유출된 IMSI 인증키로 유심을 복제했다 가정했을 때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제를 했다고 네. 하셨을 때 네. 사실 그럼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아요. 네네. 그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실제로 해외 출장이 많거나 사업적으로 여러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유심을 바꿔 끼우면서 여러 폰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유심 복제로 이게 복제폰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인데요. 내 폰하고 똑같은 말 그대로 복제폰이 하나 더 있으면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여기서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아닙니다. 얼핏 생각하면 얼핏 그런데 생각하면 그렇기 그게 때문에.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그 사업적으로 여러 폰을 쓰시는 분들은 네. 단말기 자체가 식별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통신사에서 이게 본인 명의로 식별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는 단말기인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MSI와 인증키로 유심을 복제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복제폰을 실제 폰처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복제된 유심을 다른 공기계에 끼워서 실제 통신망에 일시적으로 단순히 연결은 가능하다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 유심 가입자가 새로운 기계를 사용하나 보다 네. 이렇게 이제 잠깐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은행 앱을 깔고 거기서 이제 문자 인증이나 ARS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을 하고 대출이나 송금을 할 것 같다 이런 불안이 많은 것이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각 어플마다 로그인 정보와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또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추가 인증 수단에 막히기 때문에 이 역시 네.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우처럼 최악의 경우로 가정해서 복제폰이 만들어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IMEI 단말기 식별 코드까지 해킹을 당한 경우겠죠. 이건 안 당했다는 건데 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네. 안 당했지만 네. IMSI 플러스 IMEI까지 다 해킹이 만약에, 당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복제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폰을 A라고 하고 복제폰을 B라고 할 경우에 두 폰이 동시에 통신망에 접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실제 폰의 전원이 꺼지거나 아니면 비행기 모드 정도가 됐을 때 복제폰이 있다면 요 복제폰 B가 통신사 망에 연결이 되는 위험은 있고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서비스가 2022년에 도입된 지금 SK텔레콤이 강조하고 있는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인 FDS라는 서비스이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아침 9시에 한국에서 전화 시도가 있었는데 오후 1시에 미국에서 또 전화 시도가 있다. 그럴 경우 이제 그것을 차단하는, 왜냐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네. 어떤 그 통신 사용 시도가 있으면 그거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이보다 조금 더 보안을 강화한 것이 2023년 개발된 유심 보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하나의 IMSI에 하나의 IMEI 요 하나씩만 매칭을 해서 다른 기계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서비스거든요. 지금 다 가입이 100% SK텔레콤 완료가 된 맞습니다. 회원이면 네네네. 고객이면 다 가입이 돼 있죠? 요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럴 경우에는 네. 그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그 서비스가 좀 막히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네. 로밍 하려면 요거 서비스를 해제하고 그렇습니다.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 달라졌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 해지를 하고 비행기를 네. 만약에 탔을 때 네. 복제폰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 좀 우려가 컸는데 네. 어제죠.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시에도 사용 가능하게 개편한 유심 보호 서비스 2.0이 이제 도입이 됐다는 발표를 했고요. 이외에도 이제 유심 교체 지금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심에 다운로드한 정보를 새로 이제 설치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유심을 교체하더라도 같은 날인 전일 12일부터 이런 불편을 개선한 유심 재설정 서비스라는 것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를 해제하고 네. 로밍하려면 가야 되니까 이제 유심 교체해서 출국해야 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네. 물론 그래도 되지만 네. 이제는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상태로도 로밍이 된다. 어제부터. 네, 그렇죠. 이런 어제부터. 변화를 또 짚어주신 거고요. 이미 많은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겼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옮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게 이 위약금 맞습니다.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거- 국회 청문회에서 매우 그렇죠. 뜨거운 논쟁이 있었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이제 민간 조사단이 이제 사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부는 해킹 사태의 주체와 범위, 규모 등이 특정이 된 이후에 6월 말쯤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SK텔레콤 약관에 따라서 회사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위약금이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좀 법적 검토가 또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가기부가 사용하는 로펌이 전달한 1차 법률 자문을 보면 해킹에 대한 고의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의 수준, 사고 대응의 적절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는 최종 판단이 나오는 6월 말까지는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뭐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게 유입이 됐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지 이 부분 네. 조사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경로나 주체는 네.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악성 코드 종류인데요. BPF 도어라고 중국 해커들이 2010년 후반에 즐겨 쓰던 악성 코드라고 하고요. 시스템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해커가 어떤 특정 명령어를 넣으면 이게 가동이 돼서 데이터들을 빼내는 그런 형식의 이제 악성 코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종의 형태로 진화를 많이 해서 이번 해킹이 중국 해커들의 그 공격인지는 특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고 조사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그래도 피해가 우려되는 약 3만 3천 대 서버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IMEI가 저장되어 있는 EIR 서버에서는 요 악성 코드가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요. HSS에서만 그 악성 코드가 이제 발견이 됐고 정보가 유출된 것까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수만 개의 서버들은 일일이 다 이제 피해가 우려되는 33,000대를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제 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처음부터 우려가 많았던 많은 사항들 중에 이제 하나가 실질적인 금전 피해가 네. 나오면 어떡하지?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일단 SK텔레콤 측과 정부 측은 아직은 그런 통신 피해, 금전 피해가 확인된 바는 없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피해가 있어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도 있는 건지 앞으로는 뭐 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건지 어떤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IMEI 유출이 네. 되지 않아서 복제품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고 그렇다 보니까 2차 피해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 뭐 회사 측이나 조사단이나 전문가들의 설명이긴 한데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 추가 조사 결과 발표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복제 유심만 가지고는 폰 하나를 완전히 복제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HSS 외의 다른 서버에서 개인정보나 기타 이제 해킹 여부가 발견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했고요. 또 다른 전문가도 해킹 침입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조사단의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통신사로 이동을 하는 가입자 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5월 8일까지 나온 이제 자료만 보면 한 25만 명으로 네, 확인이 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어제 나온 실적,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도 AI 사업이 잘 됐다, 괜찮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부터는 이 해킹 사태가 반영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반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실적보다는 이 가입자들 정보가 물론 우선이긴 합니다만 이제 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긴 하겠습니다. 손실이 회사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까요? 통신사 입장에서 가장 네. 치명적인 것이 가입자 이탈이겠죠.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입자 이탈 규모는 전일 기준으로 27만 명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요. 그 SK텔레콤 측은 사태 발생 초기에 지금의 한 10배 정도 이상, 250만 명에서 270만 명 정도 이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인당 평균 해약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래서 위약금이 면제될 시 한 2,500억 원의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위약금 면제가 6월 말에 결정이 되면 요 언급은 이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8일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위약금 면제가 이루어지면 한 달 최대 500만 명이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면제와 영업 손실을 다 포함하면 네. 3년간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게 그 유영상 대표의 공식 발언이었고요. 네. 보통 가입자가 핸드폰을 개통하고 통신사를 유지하는 기간을 3년으로 보는데요. 이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서 3년을 기준으로 잡았던 것이고요. 이것을 1년으로 좀 환산을 하면 매년 2조가 넘는 손실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SK텔레콤 지난해 매출이 17조 원 된 거를 감안하면 한 해를 기준으로 한 매출의 10%가 넘는 액수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회사 측이 평균 해약 위약금 규모를 1인당 10만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그렇지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업의 특성상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을 개통을 할 때 가입자의 한 90에서 95%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기간 약정을 맺고 그렇죠. 할인 혜택을 제공을 받잖아요. 네네. 그동안 통신 3사는 일정 기간 통신사를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정하는 네. 고객에게 네. 단말기 보조금이나 원료금 한 25% 할인 이런 또 혜택을 줬습니다. 대신 이제 중도 해지를 하면 고객이 해약금을 내야 되는 구조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 뭐 가장 좀 최신 폰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시리즈를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최대 이제 단말기 지원금이 48만 원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입 유지 기간 등을 감안해 위약금이 좀 결정되긴 하지만 1년 안에 만약에 해지를 했다라고 하면 이 48만 원을 모두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중도 해지를 하면 31만 원대, 1년 6개월 뒤에 중도 해지하면 16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제시한 평균 10만 원 가는 좀 큰 차이가 있는 대목이고요. 보통 위약금을 해지한다는 고객들은 3년, 보통 2년, 3년, 5년 이렇게 약정을 맺는데 그 이상 된 분들은 위약금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나서 최신 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약금 규모가 평균 10만 원이라고 추정한 것에도 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요 평균 금액이 더 올라가면 손실액이 또 몇 배 올라갈 수 있다는 네. 관측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거까지만 짧게 유심 재설정으로도 이 교체하고 똑같은 효과 낸다. 뭐 네, 이렇게 네, 네. 얘기하는데 뭐 원하면 이제 바꿔준다. 근데 이게 그렇죠.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 지금 상황 그렇죠? 그렇죠. 네. 5월 말까지 네. 500만 개, 네. 6월 말까지 해서 한 1000만 개 정도를 지금 마련을 하겠다고 어. 하는 게 이제 회사 측 네. 입장인데요. 지금 예약자가 한 70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유심 보수 서비스는 100% 가입이 됐기 때문에 유심 교체를 예약을 해 두시고 회사 측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다 총동원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산업부의 최정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